안녕하세요.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두고 시작한 강좌가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처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는 자유주의의 의미와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자유주의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자유주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변화의 역사는요, 대체로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자유주의의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합의와 토론의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난 고전적 자유주의를 잘 이해해야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문제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우선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주의는 처음 생겨났을 당시에는요, 정말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대리 통치의 권리인 세습 군주제를 거부하고 당시로는요,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이동 과정이 처음으로 드러난 게 1688년의 명예혁명이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부분적이나마 선출된 의회로 권력이 이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미국 혁명,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776년 미국 혁명이라 그러니까 좀 낯설지요. 미국에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혁명이 피를 꼭 흘려야 혁명이 아니거든요. 자, 미국이 그 당시에 말로 건국의 과정을 거쳐나간 그 과정을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 혁명을 통해서요, 형성된 이 미합중국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로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군주를 타파해서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겠죠. 고전적 자유주의는요, 국가는 단지 기본 질서만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만 해달라. 그리고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능력에 의지해서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은요,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는 일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에게 간섭할 여지는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는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조금은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옹호에서 파생되는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한정부, 우리가 소위 이거 야경국가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사유재산과 자유계약의 신성함, 누구도 나의 사유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내가 계약한 내용을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권력 행사의 금지. 권력은 누구도 함부로 마음대로 사유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권리에서 파생되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원래 재산권은 신체를 보호할 권리로부터 확장된 형태의 기본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물리적 침해, 질병과 같은 뜻하지 않은 사태로부터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만 방어하는 일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몸을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일정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보다 자신의 신체를 잘 지킬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재산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을 닦은 학자들이 바로 존 로크,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로크는 자유주의의 정치적인 기반을, 계약의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면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기반, 시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저서는 물론 통치에 대한 두 개의 논고, 이게 뭐지?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치론으로 흔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은 두 번째 논문인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논문만 번역돼서 통치론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논구는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왕의 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빠져서 번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크는 이 두 번째 논문에서요. 제한정부, 법에 의한 통치, 권력 분립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결같이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법에 의한 통치는 국가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의적인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도 마찬가지죠. 의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를 강조해서 국가의 과다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편 이 경제 쪽에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이 잘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을 국부론입니다. 하나 이렇게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드리자면요. 아담 스미스한테 이 책을 왜 썼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시간 죽이려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자기는 시간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왜곡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상으로 발전이 되어버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겸손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요. 조금은 속상한 말로 좀 느껴지네요. 어쨌거나 이 국부론의 제1장에서 잘 드러나듯이 노동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 생산을 극대화해서 생산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하게 보면 분업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분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화폐를 중심으로 교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가 노동의 분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개인적 동기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런 동기와 기회들이 부여되기 위해서는요. 인위적인 장애들이 존재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관세니 뭐니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인위적인 국가에 대한 간섭도 배제하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상관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가장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보면 아담 스미스가 정작 당시 영국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기업이에요. 영국의 기업이 영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시장을 왜곡하는 주된 세력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기업들이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왜곡하기보다는 기업이 왜곡하는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현대 자유주의에서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자유주의 입장이 자유지상주의와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흐름을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이 신자유주의를 신보수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도 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선 자유지상주의 이야기부터 해본다면 이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버트 노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지상주의 견해를요,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 1974년에 출간된 이 책에다 담았습니다. 노직은 이 책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발생하는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다. 그리고 최초의 정당한 노동을 가해 취득되고 이전된 사유재산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한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 소위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최소 국가론, 더불어서 취득과 이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소유 권리론을 이 책에서 펼쳐놓게 됩니다. 이런 노직의 입장은요, 사실 고전적 자유 입장에 매우 충실한 논리인데요. 노직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직 이후에 보자면 하이에크라는 인물이 또 따라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자유의 헌정이라 번역되어 있는 책을 저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헌정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요, 사실 좀 잘못된 그 번역이에요. 자유의 구성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무엇이 자유를 구성하는가에 관한 책인데요. 이 원제목이 Constitution of Liberty거든요. 옛날에는 이 Constitution 그러면 무조건 다 헌정, 헌법 이렇게 해석가 있는데, 원래 좀 더 강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맞는 의미는, 여기서 맞는 의미는 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자유를 구성하는가. 그래서 자유의 구성이라는 책을 저술한 인물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근데 근대 자유주의는요,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합리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자생적 질서로는 합리적 행위의 차원에서 나오는 게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내에서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형성한 질서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행위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질서를 구분하는데요. 이 의도하지 않은 인간 행위의 산물이 바로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 자생적 질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질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단지 개인의 차원의 행위이지만 질서가 형성되면 더 이상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도덕률, 언어, 화폐 등이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와 B라는 개인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는 아주 개인적 차원의 행위이지만 이런 행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환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거나 배척당하게 되겠죠. 하이에크는 이런 자생적 질서를 정말 열렬히 옹호하는데요.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 안에서는 개인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른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 자유롭게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자생적 질서는 아주 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고 사유재산과 최소한의 소극적 자유의 영역만을 보호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 노직과 하이에크로 내려온 고전적 자유주의는 당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서구인들에게는요 때로 신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요 당대 우리에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서구인들에게는 때로 신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당대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장에서 실패한 자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 시장으로 밀어넣는 일, 이 일만큼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소리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장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정부, 그러나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적 삶이 합리성의 산물이든 아니면 자연적 질서의 산물이든 간에 당대 신자유주의는 합리성을 내세워서요 비인간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성이 가장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할 때 가장 인간적인 것이 만들어내는 비인간적 상황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요.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과 함께 자유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요. 고전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자유가 국가의 개입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복지와 결합한 수정 자유주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자유주의의 역사 제1부는 아담 스미스의 말로 맺어볼까 합니다. 자유시장의 원조격인 아담 스미스. 제가 아담 스미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담 스미스 읽어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가요. 여러분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죠. 평생 동안 경제학을 단 한 번도 강의해 본 적이 없는 도덕 철학자입니다. 이 도덕 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비참한 자가 훨씬 더 많다면 그 사회는 결코 번영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